안녕하셨습니까. 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유난스럽게 집착하며 읽었던 과학책을 한 권 꼽으라면 단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이 책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그 두께에 압도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 두꺼운 책을 2번이나 정독하면서 페이지마다 밑줄을 긋고 메모를 남기고 탐독한 끝에 깨달은 명확한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우주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단순한 경이로움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그리고 당신이, 그리고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깨달음이었는데 이게 힘든 순간에 저를 다잡아주는 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한테 되뇌는 주문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요. 지구는 모래알 하나 크기이다.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지구를 담고 있는, 우리 배웠죠? 수금지화, 목토천. 요 행성들이 태양을 둘러싸고 공전하는 태양계를 축구장 크기라고 비유해 볼게요. 태양계가 축구장이에요. 그 안에서 지구는 여전히 모래알 하나 크기. 자, 그리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이름이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거든요. 안드로메다 갤럭시가 되려 오히려 더 친숙하죠. 우리 은하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예요. 근데 여기까진 가지도 말고요. 그냥 우리 은하 밀키웨이 갤럭시가 서울시의 크기예요. 여전히 지구는 거기에서 모래알 하나 크기. 이 비유만으로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이나 고통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의 풍경 앞에서 내 작은 걱정들이 먼지보다 작게 흩어지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계단 더 오를 힘을 얻었고요. 하나의 언덕을 넘을 용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모스 이 책은 우주의 기원, 별의 탄생, 생명체의 진화 같은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어서 과학책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한데, 근데 그 이상으로 인간과 우주의 관계,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한 탐구도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과학책이면서도 인문학책이다라고 분류합니다. 칼 세이건은 단지 별과 행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5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정리한 것을 들려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용어 정리 하나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뜻하는 2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유니버스이고요. 오늘 이 책의 제목인 코스모스가 또 있어요. 2 단어 모두 우주를 의미합니다. 유니버스는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우주 자체를 말하고요. 코스모스는 물리적인 그 사실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질서나 우주의 조화를 강조하는 철학적인 의미를 좀 더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코스모스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걸을 산책길은 유니버스가 아니고 코스모스입니다. 프롤로그. 우주는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두운 밤, 고요한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순수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떠 있습니다. 어떠한 별들은 수억 년 전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고 어떤 별들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별은 사라져도 빛은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별빛은 과거에서 온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아주 오래전 인류는 처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알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질문에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대답해 왔습니다. 별들은 단순히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불타오르고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폭발 속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먼지처럼 흩어져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듭니다. 그 원소들은 지구가 되었고 바다가 되었으며 결국 우리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에서 태어나 별을 바라보며 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작은 지구 위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꿈꾸고 후회합니다. 마치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우리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점 안에는 사랑도,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그 끝없는 속삭임을 따라가며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요.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며 그 해답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장) 별의 기억.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온 원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리,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구보다, 태양보다 더 깊은 시간 속으로.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속의 산소, 피 속을 흐르는 철,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원소들은 우주 어디에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별이었습니다. 별은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별은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주에는 가장 가벼운 원소들만 존재했습니다.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극소량의 리튬.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산소도, 탄소도, 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소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들은 내부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디며 수소 원자를 융합해 헬륨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이 계속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까지. 별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태우며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별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은 수명이 다하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산산조각냅니다. 이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 폭발 속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탄생하고 별이 남긴 먼지는 우주를 떠돌며 새로운 행성과 생명을 만듭니다. 그 먼지가 모여 지구가 되었고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칼 세이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별에서 온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태어나 우주의 원소로 이루어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별들은 우리의 기원이고 우리는 별들이 남긴 기억입니다. 이제 그 기억을 따라가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흐르는 우주의 흔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태양계라는 작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 속에 포함된 아주 작은 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또 다른 수많은 은하 속에서 그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태양계를 도시 하나의 크기로 줄인다면 지구는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은하수를 서울시 크기로 축소하면 태양계는 모래알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수조차도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고 사소한 존재였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끝없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이 조그마한 행성 위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소하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다. 우리는 작은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 작은 존재가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고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파도처럼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장 빛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주를 읽는 법. 하늘의 강들, 우주의 바닷가에 서서 어린 시절 처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봤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하늘은 너무 넓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깊고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깝게 반짝이는 별들. 하지만 조금 더 자라면서 그 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먼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지금 이 순간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혹은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것도요. 그러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곳에 살고 있는 걸까? 우리가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이 우주 안에서 어떤 자리일까?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주의 크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얼마나 클까? 만약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다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칼 세이건은 이를 코스모스의 바닷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의 끝없는 수면 위에 작은 파도가 스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작은 모래톱, 지구에서 우리는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빛이 전해주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빛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빛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 20초입니다. 즉, 우리가 하늘에서 바라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의 태양입니다. 그렇다면 밤하늘의 별빛은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빛은 지구까지 오는데 4.2년이 걸립니다. 즉, 지금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4년 전의 모습입니다. 오리온 자리의 가장 밝은 별 베텔게우스는 지구에서 약 6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베텔게우스의 빛은 중세시대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안드로메다는 250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 시절, 지구에는 아직 인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둘러싼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그 별이 아주 오래전에 보냈던 시간의 흔적입니다. 어떠한 별들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길을 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비추고 잃어버린 기억을 불러내듯 우주의 깊은 침묵 속에서도 빛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매일 빛을 봅니다. 아침을 깨우는 햇살, 물결 위에서 반짝이는 일렁임, 창가를 물들이는 노을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가 보는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며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밤하늘에서 바라보는 별빛,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빛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어떤 것은 수백만 년 전의 모습이 지금에서야 우리 눈에 닿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 우주를 읽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빛은 그저 밝은 것이 아닙니다. 빛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을 분석하면 그 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심지어 우주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뜨거운 별은 푸른빛을 띠고 태양보다 차가운 별은 붉은 빛을 띱니다. 별빛을 분광기로 분석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별빛이라는 글자로 쓰여진 우주가 남긴 이야기. 붉어지는 빛, 우주의 팽창.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는 우주가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빛 속에 있었습니다. 우주 속에서 어떠한 물체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그것의 빛은 점점 붉게 변합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마치 멀어지는 기차의 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빛도 우주를 가로지르며 그 파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적색 편의를 분석하면 우주의 거대한 팽창 속에서 별과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멈추지 않고 팽창하고 있다. 우리의 과거는 빛을 따라 흐르고 있으며 우리는 빛을 통해 우주의 미래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별빛의 시간여행.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과거의 빛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약 250만 년 전의 모습이죠. 그러나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더 먼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135억 년 전의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순간의 빛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멀리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시간을 건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 우주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그 모든 흔적들이 빛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시간의 길이며 우리가 읽어야 할 우주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그 빛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푸른 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3장) 푸른 점, 우리의 작은 고향. 멀리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거대한 산맥, 푸른 바다, 끝없는 대륙이 보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지구 밖에서 우리의 행성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 우리는 인류의 눈을 통해 지구를 처음으로 아주 멀리서 바라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인류가 보이저 1호 탐사선에게 마지막 임무를 내렸습니다. 태양계를 떠나 우주의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던 그 순간, 보이저 1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지구를 향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본 창백한 푸른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지구는 겨우 0.12 픽셀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행성은 그저 작은 먼지 같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점 위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싸우고 꿈꾸고 절망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와 기억이 그 작은 점 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며 그곳에서 모든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주 속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작고도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행성 지구. 지구는 우주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뿐인 고향입니다. 지구가 생명체에게 얼마나 특별한 행성인지 아십니까?
태양과의 거리는 딱 알맞은 위치에 있으며 적절한 기온과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최초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을 골디락스 존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절한 환경. 우리는 이 골디락스 존의 한가운데에 있는 행성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성은 우리를 보호하는 얇은 막 하나에 의해 유지됩니다. 우리가 숨쉬는 대기는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구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 작은 푸른 점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작은 점 위에서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경계를 나누고 차이를 만들고 끝없는 다툼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그 모든 싸움과 갈등은 보이지조차 않을 만큼 작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별에서 태어났고 같은 별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은 점 위에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곳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푸른 점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별들은 말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작은 점 위에 서 있습니다. 4장 우주 속의 고독 그리고 연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문득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별들은 그렇게 많고 우주는 그렇게 광활한데 우리는 왜 이토록 혼자라고 느껴질까요? 어쩌면 인류는 처음부터 외로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까? 이 끝없는 별들 사이 어디인가에도 우리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들이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대답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구가 생명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골디락스 존, 즉 생명체가 살기에 적절한 거리에서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려면 물과 탄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원소들이 모여 스스로 살아 움직이기까지 지구는 40억 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어딘가에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5,0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골디락스 존의 위치에 있으며 어쩌면 그곳에서도 생명이 싹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다른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인가? 페르미의 역설. 우주는 수천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수조 개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처럼 문명을 가진 존재가 어디선가 또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신호도 어떤 메시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확률은 이렇게 높은데 왜 우리는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지 못했을까? 과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아직 신호를 받지 못한 것일지도, 어쩌면 우리가 찾는 방식이 잘못되었을지도, 혹은 문명은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스스로를 파괴해버린다는 슬픈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넓은 우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정작 지구 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별에서 흩어진 먼지가 모여 지구를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쉽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존재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연결하는 것.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서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한 별이 아니라 연결된 빛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5장 시간의 강 그리고 우리의 흔적. 우주는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누군가가 됩니다. 우리는 흔적을 남깁니다. 걸어온 길 위에 지나간 순간 속에 우리가 남긴 말과 사랑과 후회 속에.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우리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 우주는 시간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는 그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별빛은 지금 막 태어난 별에서 온 것이고 어떠한 별빛은 수억 년 전 폭발한 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멀리 보면 볼수록 더 오래된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135억 년 전의 빛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흔적,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그 빛은 우주의 탄생을 증명하며 시간이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도 시간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시간이 멈출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한때 거대한 별이었지만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하면서 탄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그 주변에서는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근처에 접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블랙홀의 가장자리, 즉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블랙홀 안에서는 시간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과 함께 흐르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흔적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짧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과거가 되고 우리가 남긴 흔적은 미래로 이어집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불타오르며 생명을 만들고 마지막 순간 폭발하며 자신의 원소를 우주에 남깁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또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긴 생각, 우리가 품었던 사랑과 기억들은 어딘가에 남아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긴 흔적은 어디선가 계속 빛날 것입니다. 별빛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우주의 하모니, 별들이 그리는 보이지 않는 선.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별이 반짝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반짝이는 별들은 단순히 빛나는 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서정연한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주는 보이지 않는 법칙 속에서 정확한 규칙에 따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하모니, 즉 우주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하늘은 원을 그려야 한다.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과학. 오래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과 행성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우주는 신이 만든 것이므로 가장 완벽한 형태는 원이다. 그렇다면 행성들도 완벽한 원 궤도를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1000년 넘게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둥근 궤도를 그리는 우주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태양과 달, 별들뿐만 아니라 화성, 금성, 목성, 토성 같은 행성들도 원형 궤도를 따라 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늘을 오래 관찰한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성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행성들이 원을 따라 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요. 이 모순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요하네스 케플러였습니다. 케플러의 깨달음, 원이 아니라 타원이다. 케플러는 당시 가장 정밀한 천문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지금까지의 이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행성들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케플러의 법칙을 발표하며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학적으로 설명해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 1.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그린다. 태양은 정중앙이 아니라 타원의 한쪽 초점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태양과 가깝고 어떤 때는 멀어진다. 2. 행성은 태양과 가까울 때 더 빠르게 움직인다. 행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진다. 3.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궤도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궤도가 클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을 1년 365일에 한 바퀴 도는데 목성은 12년이 걸린다. 이 법칙은 곧 뉴턴의 중력 법칙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행성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주는 음악처럼 흐른다. 케플러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단순한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처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각 행성의 공전 주기를 숫자로 분석하며 이 패턴이 마치 음악의 화음처럼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우주의 음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수학과 음악이 결합된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유도 이 우주의 법칙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을 원 궤도가 아니라 조금 더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돌았다면 겨울에는 태양에서 너무 멀어져서 얼어버렸을 것이고 여름에는 너무 가까워져 타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케플러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태양계는 처음부터 혼란에 빠져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주의 수많은 요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모니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주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들은 혼돈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수학적인 규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우주가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패턴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가끔은 원하던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모니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모니 속에서 우리만의 궤도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흐르는 음악입니다. 그 음악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멜로디를 만들어 갈까요? 에필로그. 우리는 다시 별이 됩니다. 우주는 영원히 흐릅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불타오르고 사라지며 다시 새로운 별을 만듭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어디선가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는 수십억 년 전 어느 먼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죽고 흩어지면서 그 조각들은 다시 모여 지구가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빛과 시간과 원자로 이루어진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태양도 수명을 다하고 지구도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남긴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별빛이 먼 시간을 넘어 도달하듯 우리가 남긴 사랑과 지혜도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흩어지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우주로 돌아가고 다시 별이 되고 다시 누군가의 삶이 될 거거든요.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습니다. 빛으로, 기억으로, 이야기로. 우주가 그러했듯이, 별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별이 됩니다.